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부산 출신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거제 22살 아이돌의 사투리를 일베라고 지적한 게 정말 사투리 논쟁일까요? 아니면 다른 판이 이미 시작된 걸까요? 이 논쟁 표면적으로는 문장 끝에 노자 하나 붙이느냐 마느냐의 언어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이 지금 이 규모로 폭발한 건 언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걸그룹 사투리 하나가 국무총리 출마 선언과 같은 뉴스 사이클에 걸린 걸까요? 그리고 왜 채널A와 조선일보 계열 매체가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는 쪽에 서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표면, 동기, 결과 이렇게 세 층을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논쟁의 진짜 주인공은 조국 전 대표가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의 발언을 가장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확대로부터 정확히 무엇을 얻을지 이미 계산해 놓고 있던 세력이에요. 이건 단순한 사상 검증 논쟁이 아닙니다. 진영 재편기에 누가 간별의 자리에 앉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조 전 대표가 왜 이 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느냐, 이 질문부터가 사실 답을 반쯤 담고 있거든요.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인기 걸그룹 리셋의 리더 원희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채널 이름이 좀 깁니다.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고향집을 방문한 영상이었어요. 뭔가 덜컹 소리가 나자 PD가 무섭노라고 하고, 원희도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 하고 받았습니다. 원희는 경남 거제 출신 만 22살입니다. 7월 1일 MBC 경남 김현지 PD가 X에 글을 올려요. 다큐 어른 김장하 연출로 알려진 분이죠. 여성 아이돌과 PD가 노노 주고받고 있어 속상했다, 일베식 표현이다. 이렇게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부산 출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서울 사람과 일베와 부산 사람의 차이 이미지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 영남말 의문문에서 나와 노는 구별돼 사용된다. 여기까지가 첫 발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조 전 대표가 한 번 더 카드를 꺼냅니다. 이번엔 웹툰이었어요. 박태준 작가의 외모지상주에 나오는 한 장면, 등장인물이 초시계로 5분 23초를 재는 그림에 상점 간판이 록 아우링이라고 적혀있는 컷.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 그리고 서거 장소인 부엉이 바위를 연상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6일 조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부분 정정을 합니다. 그 간판은 록 아울링이 아니라 한원 록 보울링, 한원 록 보울링이었다. 다만 523 사용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렇게 반쯤 거두고 반쯤 남겨둡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대부분의 매체가 이 표면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어요. 조국의 실수, 조국의 무리한 간별.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그 프레임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 설계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결국 조 전 대표가 사투리 하나 가지고 무리한 사상간별을 시도했다.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요.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하나 인정하고 갈 부분이 있어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때 문장 끝에 노를 붙이는 관행이 실제했던 것, 이건 사실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조차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 대표 말대로 젊은 세대 일부에서 노가 밈이 것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의 성씨와 그분이 평생 쓰신 경상도 사투리를 결합해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지점은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의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산 출신 정치인이 경남 거제 출신 22살 아이돌의 자연스러운 방언을 간별하는 순간 그 정치인은 간별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자리가 왜 위험하냐면요, 일반 시민의 자연스러운 언어를 정치 언어로 재해석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근본 질문이 즉시 튀어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나에게 있다가 되는 순간 정치인은 대중과 어긋납니다. 7월 6일에
조 전 대표가 부분 정정한 것 자체가 이미 초기 판단이 성급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정정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5.23은 여전히 의문이라며 절반만 거뒀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건 가장 나쁜 결과에 속해요. 사과도 아니고 유지도 아닌 중간지대. 이게 제일 오래 갑니다. 두고두고 회자되죠. 딱 자충수 위에 자충수를 쌓은 그림입니다. 이거 청개구리 모두 아닙니까? 반대로 가고 있어요. 22살 아이돌이 고향말 쓴 걸 두고 서울에 있는 60의 정치인이 그건 일베야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림,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 만든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은요, 이 문제는 어제 시작된 게 아닙니다. 12.3 이후 진영 재편기의 특성상 간별 정치가 모든 세력에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조 전 대표의 발언은 그 구조가 개인화된 형태로 노출된 하나의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상해집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논쟁이 이 규모로 폭발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이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 바로 일주일 전 6월 29일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목동구장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배제고 대 광주일고 경기였어요. 6대2로 앞서던 배제고 선수들이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서 단체 율동과 함께 외친 응원이 있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광주일고 코치가 참다 못해 항의하면서 사태가 드러났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 달여 전 스타벅스가 58 관련 이벤트로 논란이 됐던 그 탱크데이 문구를 광주 소재 학교 학생들 앞에서 재현한 겁니다. 58 민주화운동 조롱을 청소년 스포츠 현장으로 옮겨온 거예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배제고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가 더 놀라워요. 배제고 앞에는 극우 성향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보낸 자랑스럽다, 기죽지 마라, 응원 화환이 등장합니다. 광주일고에는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게시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출동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이지혜 미디어 대변인 홍석준 전 의원 같은 인사들이 이걸 표현의 자유라는 프레임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자, 두 사건을 나란히 놓아보시죠. 배제고 58 조롱 6월 29일, 조국노 논쟁 7월 5일부터 같은 주 안에서 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매체들이 두 사건을 다루는 온도가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조국 이슈는 며칠째 최상위 이슈 배치예요. 반면에 배제고 58 조롱은 초기 며칠 지나면서 급속히 뉴스 사이클에서 밀려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온도차가 안 보여요. 한 사건은 정치 스캔들로 격상되고 다른 사건은 학생 일탈로 축소됐거든요. 그런데 두 사건 다 노 전 대통령과 58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상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체의 온도가 이렇게 다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 정도 강도로 다루는 매체들이 배제고 58 조롱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나란히 놓고 보시면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노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민한 매체들이 58 조롱에는 왜 그만큼 예민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은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벌거벗은 임금님 그림이에요. 다들 옷 안 입었다고 말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 온도차가 사실 답의 반입니다. 나머지 반은요, 누가 이 온도차의 설계자이고 누가 이 판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가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이 논쟁은 조 전 대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상 간별 정치의 구조 이야기예요. 한번 뜯어보시죠. 간별자의 자리, 이 자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별자는 자기가 지목한 대상보다 항상 나중에 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별 기준은 정의상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간별자가 등장하는 순간 상호 간별전이 시작돼요. 조 전 대표가 원희를 간별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조 전 대표를 간별하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이 무한순환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면요, 간별의 정치 문화 그 자체를 확산시키는 세력이에요. 간별 문화가 커질수록 이득 보는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12.3 이후의
특수한 정치 지형이 겹칩니다. 이 얘기는 좀 자세히 봐야 돼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영 재편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친윤 잔존 세력, 절윤 세력, 개혁신당 분리 세력으로 갈라져 있고요. 범민주 진영은 더불어민주당 친명 주류, 정청래 지도부 잔존, 조국 혁신당 독자 노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편기에서 가장 손쉬운 정치 자산이 뭔지 아세요? 순수성 감별이에요. 순수성 감별은 자기 진영을 좁히지만 그 대신 상대 진영을 정의할 힘을 갖게 하거든요. 문제는요, 조 전 대표가 이 감별 정치가 진영을 넓히는 게 아니라 좁힌다는 걸 놓쳤다는 겁니다. 22살 원희가 자기 사투리로 밈을 만드는 그 밈 문화에 대응하는 방법이 감별이 아닐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별을 택했어요. 자충수가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87 전당대 맥락이 겹쳐요. 바로 어제 7월 6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정면 겨냥해서요.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특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에서 수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대 정청래 대 송영길 3파전 지금 격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조 전 대표의 감별 논쟁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김민석 측의 자기 정치의 폐해 프레임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건 당내 노선 정리 과정의 한 국면이니까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조 전 대표 본인의 정치적 계산 안에 이 결과가 들어있었을까? 이 질문은 남아요. 여기에 조국 혁신당 7, 25 전당대회 맥락까지 겹칩니다. 6.3 지선에서 조 전 대표는 평택을 해서 3위로 낙선했어요. 그리고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에 도전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재기 시도의 압박이 극대화된 시점이었던 겁니다. 조 전 대표의 발언은요, 이 압박이 만들어낸 재기 시도의 방향착오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구조는 뉴스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설명하려면 12.3 DPK 전당대회, 조국 혁신당 재편, 배재고 사건, 스타벅스 58 이벤트까지 다 연결해야 하는데 5분짜리 뉴스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들 조국의 실수로만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면 그림이 정리됩니다. 수혜자를 하나씩 짚어보시죠. 첫 번째, 국민의힘 강경파와 채널A 계열 보수 주류 매체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점이에요? 12.3 계엄 책임 규명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배재고 58 조롱 사건이 국민의힘 지지 기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딱 이 시점에 노 전 대통령을 지키는 보수라는 새로운 이미지 프레임이 하나 확보되는 겁니다. 조 전 대표를 노무현을 조롱하는 진영으로 몰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정치적 기회예요.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가 이 이슈를 조국 저격용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매체들이 진짜 노 전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걸까요?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에 그리고 서거 이후 이 매체들의 논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논조가 이 정도로 바뀐 게 정말 개심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활용 가치가 커진 걸까요?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반쯤 정리됩니다. 두 번째 수혜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12.3 이후 개혁신당의 정치적 자리가 애매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 전 대표를 감별함으로써 실용적 개혁 이미지를 획득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 이탈층과 중도층 흡수 시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대표의 반박 자체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사투리를 일베로 몰면 결국 경상도 사투리는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말이 되고 그건 일베가 가장 바라던 승리다. 이 논리 자체는 강합니다. 다만 정치적 계산이 그 뒤에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개혁신당은 지금 국민의힘과의 관계 재조정기에 있고
평택을 재선거에서도 유이동 지원을 표명했던 당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DPK 내 김민석 측, 그러니까 친명 비당권파에게도 이 사건은 활용 자산이 됩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자기 정치의 폐 프레임이 조 전 대표 사례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니까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한 김민석 측의 회의론이 힘을 얻게 됩니다. 다만 이건 당내 노선 정리 과정의 일부이니까 이걸 어느 편이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기보다는 87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손실자 명단을 보시죠. 조국 혁신당은 재편기에 재기 동력을 잃었습니다. 범민주 진영 전체적으로 통합 논의가 후퇴했습니다. 12.3 계엄 책임 규명 이슈가 뉴스사이클에서 밀렸어요. 배제고 58 조롱에 대한 사회적 감각도 희석됐고요. 그리고 이 논쟁의 유일한 실체적 피해자 리센느 원이라는 22살 아이돌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말 한마디로 이념 재판대에 오른 사람이요. 김민석 전 총리 대표 출마 선언, 조 전 대표 페이스북 확대, 채널 A, 돌직구쇼 이슈 격상, 이준석 대표 반박. 이 4개의 사건이 7월 5일부터 6일 사이 이틀에 몰려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파형이에요. 이거 별주부정 그림 아닙니까? 진짜 목적은 조국의 간인데 겉으로는 노무현 지키기라고 하는 그림이요. 이 판의 진짜 그림이 슬슬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지점은 따로 있어요. 이 다음이 그거예요. 이 판의 승자는 노 전 대통령을 지킨 쪽이 아닙니다. 노 전 대통령을 자산으로 만든 쪽이에요. 잠깐 이 문장을 놓고 가시죠. 12.3 이후 진영 재편기에서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정치 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관리할 권리를 두고 지금 여러 세력이 겨루고 있어요. 조 전 대표가 이 자산을 지키겠다고 나섰지만 지키는 방식이 감별하는 순간 그 자산은 조 전 대표의 손을 떠났습니다. 대신 이 자산을 새롭게 관리할 수 있는 자리에 국민의힘 강경파, 채널A 계열 매체, 이준석 개혁신당이 들어섰어요. 이게 이 판의 실체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질문 기억하시죠? 부산 출신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거제 22살 아이돌의 사투리를 일베라고 지적한 게 정말 사투리 논쟁이냐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이건 사투리 논쟁이 아니었어요. 진영 재편기에 누가 감별의 정치 문법을 물려받느냐를 두고 벌어진 감별의 자리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논쟁 보시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아이돌 하나 사투리로 이 정도 논쟁이 벌어질 일인가 싶으셨을 거예요.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판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판이 어디로 가는지 아직 마지막 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논쟁의 스케일을 한번 넓혀보시죠. 이건 조 전 대표 개인의 실수도 매체 하나의 이슈 배치 문제도 아닙니다. 12.3 이후 진영 재편기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에요. 시간축으로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는요. 조국 혁신당 25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 전 대표의 정치 자산이 축소됩니다. 재기 시도가 자충수로 귀결된 형태예요. 중기적으로는 DPK 87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 정청래 구도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프레임에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진영 재편이 완료된 뒤 범민주 진영의 실질 통합력이 약화될 위험이 남아요. 이거 임진왜란 조정에서 당파 싸움만 하다가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뒤에야 알아차렸다는 그림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정말 처리해야 할 사안이 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당내 상황을 좀 더 짚어야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출마 선언하고 나니까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 즉시 반박했어요. 남 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다. 정 전 대표 본인은 니거티브 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로 대응했고요. 친명계 이건태 의원이 이성윤 최고위원에 재반박하고 있습니다. 87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1년의 총평 성격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총평의 언어가 지금 어떤 형태로 굴러가고 있는지 이걸 지켜봐야 해요. 조국 혁신당 쪽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6.3 지선 참패로 합당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어요.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이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 구성이라는 표현으로 여지를 열어두긴 했지만 이현주 전 최고위원 같은 친명 인사는 조국이 뭐길래 챙기나라는 회의론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조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이 이 회의론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시급한 이슈 하나, 뉴스 사이클에서 밀린 12.3 계엄 책임 규명 문제, 그리고 배제고 58 조롱 사건에 대한 사회적 대응,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다들 로자를 놓고 감별하는 사이에 정작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이 논쟁이 정리되고 나면 남는 게 뭘까요? 그리고 남지 않는 게 뭘까요? 조 전 대표의 논쟁은 며칠 안에 뉴스 사이클에서 사라질 겁니다. 사이클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 논쟁이 남긴 판, 이 논쟁이 자극한 간별의 정치 문법, 그리고 이 논쟁이 밀어낸 12.3 계엄 책임 규명 이슈, 이 세 가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7월 25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그 사이에 진행될 국민의힘의 노선 재편, 이 세 개의 시점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지금과 얼마나 다를까요?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논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계속 추적할 겁니다. 표면 뉴스가 놓치는 층을 계속 파고들 겁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